여러분은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 사람이 정말 나일까? 왜 나는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왜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걸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칼 융이 발견한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비밀, 그림자의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좋은 남편, 훌륭한 아이들, 안정적인 직장. 하지만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가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자신이 쓴 글이었어요. 그 안에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또 다른 자신이 있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어 했던, 자신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자신 모험을 꿈꾸던 자신이 말이에요.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진짜 자신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가 원하는 모습, 가족이 기대하는 모습,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어딘가에 숨겨놓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억압해버린 자신의 일부분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그림자 안에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힘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듯 우리의 진정한 힘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어둠 속에서 탄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했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까지도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융의 5가지 그림자 원리를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이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그림자 인식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아를 빙산의 일각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작은 부분일 뿐이고 진짜 거대한 부분은 물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겨진 부분이 바로 그림자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분노, 질투, 욕망, 두려움,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가장 큰 재능과 가능성까지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을 발견할까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융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난 사람으로 보고 자신의 탐욕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심쟁이로 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투사 회수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직장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누구는 게으르다, 누구는 무능하다, 누구는 이기적이라고 말이에요. 하루는 그의 멘토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비판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모든 부정적인 모습이 실제로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게으른 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게으름이 눈에 띄고 자신이 무능함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을 말이에요. 세 번째 원리는 대극의 통합 원리입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상반된 두 힘이 항상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강함과 약함 사랑과 미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만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분노를 억압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취약함을 숨기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감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어요. 윤기 개인화라고 부른 과정은 바로 이 상반된 측면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분노와 사랑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강함과 약함을 모두 받아들이고 자신의 합리성과 감정을 모두 존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하고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그림자 변환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놀라운 발견인데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군 이것을 연금술의 과정에 비유했어요.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고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 분노는 파괴적인 감정으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그 분노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는 정의감이나 열정의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으로 나타나지만 인정되고 변환된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진정성 실현의 원리입니다. 앞의 네 원리를 통해 우리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자기 실현의 과정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더 이상 사회의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원리는 단계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다음에 자신의 투사를 회수하고 그 다음에 대극을 통합하고 그림자를 변환하며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실현하는 것이죠.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기초 위에 세워지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하고 통합된 인간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여행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가장 보람 있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각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리인 그림자 인식의 원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의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의식은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의식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대한 영역입니다. 그림자는 이 무의식의 일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저장되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어떤 행동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감정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말이에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우고 예의 바른 아이가 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라고 배우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경쟁심을 숨기라고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일부분을 점점 어둠 속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단순히 나쁜 것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윤근 황금 그림자라는 개념도 제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겸손하거나 두려워서 인정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자질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그림자 속에 숨겨놓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리더십 능력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기 관찰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짜증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라고 말이에요.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혈압이 올라가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도 남몰래 관심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자기중심성이 실제로는 자신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욕구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인식의 또 다른 방법은 꿈 분석입니다. 융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거나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꿈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 매우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꿈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우는 꿈을 꾸었다고 해봅시다. 이것은 그 사람 안에 억압된 공격성이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더욱 균형 잡힌 인격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자 인식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기 방어 기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합리화하고 부인하고 다른 곳으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비난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발견했다고 해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발견한 것 자체가 큰 용기이고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융은 완전한 선이나 완전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림자 인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을 더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을 모두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리인 투사 회수의 기초가 됩니다. 투사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투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자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투사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게으르다고 비판한다면 실제로는 자신 안에 게으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한다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투사는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과도하게 이상화하거나 숭배할 때도 투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보는 훌륭한 자질들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일 수 있다는 뜻이죠.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한 후배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그 후배가 너무 야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야망을 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했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를 억압해 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배에게서 본 야심은 실제로는 자신이 가지고 싶어 했지만 인정하지 못했던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투사를 회수하는 과정은 매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존심에도 덜 상처가 되고 변화의 부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투사를 회수할 때만이 진정한 개인적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투사 회수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투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융은 감정의 강도는 투사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극도의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관심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투사 회수의 두 번째 단계는 자기 탐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싫어하는 그 특성이 혹시 내게도 있지는 않을까 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비판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책임감 받아들이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고 해서 그 감정의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감정은 내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은 단지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것을 촉발시켰을 뿐입니다. 한 여성의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한 동료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동료가 항상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자신도 사실은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어요. 그녀는 완벽주의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 그 동료에 대한 미움이 사라졌고 오히려 서로의 다른 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사 회수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자아 이미지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 같은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투사를 회수하다 보면 이런 이미지와 맞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계속 자기 기만에 빠져 살 것인가? 아니면 더 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일 것인가? 융은 이 선택이야말로 개인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선악 옳고 그름의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서 인간의 복잡성과 다층성을 이해하게 되죠. 투사 회수의 긍정적인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갈등이 줄어들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쓰는 대신 자기 발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투사를 회수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개인적 힘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던 힘과 자질들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원리인 대극의 통합으로 이어집니다. 대극의 통합은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양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과 감정 내향성과 외향성 등 상반된 힘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양극성을 불편해합니다. 한쪽을 선택하고 다른 쪽을 억압하려고 해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취약함을 숨기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분노를 억누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감정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한 정신은 이런 대극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탈 때 좌우로 미묘하게 균형을 잡듯이 우리도 내면의 상반된 힘들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한 성공한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강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왔습니다. 약함이나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하지만 40대가 되면서 그는 극도의 피로감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취약한 면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때로는 불안하다는 것을, 때로는 외롭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니 오히려 더 진정한 강함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극의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는데 단순히 양극단의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더 높은 차원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동전을 구성하듯이 우리의 상반된 측면들도 하나의 완전한 자아를 이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우 외향적이라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대극의 통합을 이루려면 자신의 내향적인 면도 인정해야 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때로는 조용히 성찰하고 싶다는 것을, 깊이 있는 사고를 즐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외향성과 내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더욱 유연하고 완전한 인간이 됩니다. 대극통합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입니다. 윤근 모든 사람 안에 아니마와 아니무스라는 대극적 원형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마는 남성 안의 여성적 측면이고 아니무스는 여성 안의 남성적 측면입니다. 건강한 개인화 과정에서는 이 두 측면을 모두 발달시켜야 한다고 보았어요. 한 여성 변호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적인 직업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남성적 측면, 즉 논리적이고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면을 과도하게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여성적 측면인 직관적이고 수용적이고 양육적인 면을 억압했어요. 그 결과 그녀는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불완전함과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힘은 한쪽 극단을 강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쪽 극을 모두 통합하는 데서 옵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여성적 측면도 인정하고 발달시켰을 때 그녀는 더욱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논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직관적 통찰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클라이언트들과도 더 깊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극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모순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관성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자신 안에 모순적인 측면들을 불편해합니다. 어떤 때는 사교적이고, 어떤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어떤 때는 강하고, 어떤 때는 약하고, 어떤 때는 자신감 넘치고, 어떤 때는 불안한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융은 이런 모순적 존재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성의 풍부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어요. 대신 우리는 이런 내적 모순들을 창조적 긴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창조적 긴장이야말로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가들을 보면 대부분 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고독을 사랑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완벽을 원하면서도 실험을 즐깁니다. 이런 모순적 긴장이 바로 그들의 창조력의 원천인 것이죠. 대극 통합의 결과로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인간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측면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요. 또한 내적 갈등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창조적인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극 통합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융은 도덕적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원리인 그림자 변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어둠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건설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말이에요. 그림자 변화는 융 심리학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금술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연금술사들이 납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심리적 납을 심리적 금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융은 이 과정을
개별화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독특하고 완전한 개체가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그림자 변환의 첫 번째 단계는 에너지 인식입니다. 우리가 억압한 감정이나 충동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종종 파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죠. 억압된 분노는 우울증이나 신체 증상으로 억압된 창조성은 공허함이나 불안으로 억압된 성적 에너지는 강박이나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싫어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40대에 이르러 그는 극도의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억압해온 경쟁심과 야망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조심스럽게 이 에너지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에너지가 그를 얼마나 활력 있게 만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너지 재방향입니다. 그림자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식이 아닌 건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위의 남성의 경우 그는 자신의 경쟁심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죠. 분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억압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분노는 경계를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요. 건설적으로 변환된 분노는 사회 정의를 위한 열정이 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용기가 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됩니다. 한 여성 활동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고 배웠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인 여자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들으며 자랐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녀는 사회의 불의를 목격할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신을 부끄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노가 실제로는 정의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사회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변환했습니다. 여성 인권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고 불의한 제도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고 다른 여성들을 도우며 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그녀는 자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변환의 세 번째 단계는 창조적 표현입니다. 변환된 그림자 에너지는 종종 놀라운 창조력으로 나타납니다.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해방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능성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요. 한 화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만 그려왔습니다. 어둡거나 부정적인 것은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둠과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그 그림들은 그가 지금까지 그린 어떤 작품보다도 강력하고 생생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어둠이 실제로는 자신의 예술에 깊이와 진실성을 주는 소중한 자원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이후 그의 작품은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도 더 큰 울림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림자 변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점진성입니다. 오랫동안 억압되어 온 에너지를 갑자기 해방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마치 댐을 한 번에 터뜨리면 홍수가 나듯이 말이죠. 대신 조금씩 안전한 방식으로 그 에너지를 탐색하고 표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연민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했을 때 자기 비판에 빠지기 쉬워요. 하지만 융은 자기 수용이야말로 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림자 변환의 결과로 우리는 훨씬 더 통합되고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일부분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아도 되고 모든 에너지를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변환이 끝나는 지점은 없습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변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번째 원리인 진정성 실현으로 이어집니다. 진정성 실현은 융의 개별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독특한 본질을 세상에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진정성 실현의 첫 번째 측면은 개별성의 수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같은 정신적 구조를 가진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각자는 고유한 재능, 고유한 관점,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집단의 일원이 되려고만 합니다. 융은 집단과 개인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집단에 매몰되는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개인적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보았어요. 건강한 개별화는 자신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 음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상업적으로 성공한 음악만 만들어 왔습니다. 시장의 요구에 맞추고 대중의 취향에 영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음악과 실제로 만드는 음악 사이에 간극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적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진정한 예술적 비전을 표현한 음악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음악은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비록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음악에 깊이 감동받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은 그의 진정성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진정성 실현의 두 번째 측면은 내적 권위의 확립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의 권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사회가 뭐라고 할까,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를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진정성 실현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내적 권위를 발달시켜 나갑니다. 내적 권위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직감,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듣되 최종 판단은 자신의 내적 나침반에 따라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기업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안전한 길을 가라고 조언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는 이런 조언에 따라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자신의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의 성견지명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실패했더라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진정성 실현의 세 번째 측면은 취약성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함을 보이기 위해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인간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한 리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완벽한 리더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약함을 보이지 않고 항상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팀원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팀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자신도 불확실함을 느낀다고, 때로는 두렵다고, 팀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팀원들은 이런 솔직함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리더보다는 인간적인 리더를 원했던 것이죠. 진정성 실현의 네 번째 측면은 목적의식의 발견입니다. 윤근 중년기를 삶의 의미를 찾는 시기로 보았습니다. 젊을 때는 외부적 성취에 집중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적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성공적인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좋은 수입, 사회적 지위, 안정적인 삶을 누렸어요. 하지만 50대에 이르러 그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전인적 치유를 돕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의료진을 위한 소통 교육을 시작했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줄었지만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꼈어요. 진정성 실현의 다섯 번째 측면은 관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자신,